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몽실맘이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네, 저도 방금 후사닥 천천히 먹어야 되는데 책을 읽어주기 위해서 후다닥 커피까지 마셨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오늘은 예쁜 얼음공주 엘사와 함께 하겠어요. 엘사 잘 있어? 이쁜 엘사 착하지? 그럼 오늘은 파트 3 불안에 붙잡히지 않기 위한 투두 리스트 시작합니다. 어머나 리사야 말 들어야지. 시작합니다. 걱정은 내일의 슬픔을 덜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힘을 앗아간다. 코리댐붐. 삶이라는 모호함을 견딜 것. 나는 점 보는 것을 좋아했다. 그런데 어디까지 믿어야 할까? 그 호기심을 풀어준 것은 이영돈 PD가 간다라는 프로그램이었다. 대한민국 10대 점술가를 검증하라 편에서 제작진이 전국에 내놓으라 하는 점쟁이들을 찾아가 직접 검증했다. 검증 방법은 연쇄살인마의 사주와 어린 나이에 납치를 당해 살해당한 아이 사주를 점쟁이에게 묻는 것이었다. 그 중에 신기할 정도로 용한 점쟁이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사실과 전혀 딴판 이야기를 했고 제작진이 첫 번째 검증 관문을 통과한 점쟁이는 겨우 6명에 불과했다. 그나마도 2차 관문에서는 2명밖에 통과하지 못했고 끝판왕이었던 점쟁이조차도 자신이 점괘를 100% 확신하진 않았다. 1000만 원이 넘는 복비를 들였으니 적어도 100명이 넘는 점쟁이를 만났을 텐데 딱 들어맞는 점괘는 고작 몇 개에 불과했던 거다. 결국 점이라는 건 홍삼가루가 5% 첨가된 홍삼 캔디처럼 약간의 진실이 함유된 추측일 뿐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삶의 확신을 얻고 싶어서 점을 본다. 하지만 노스트라다무스가 관뚜껑을 열고 나온다 해도 미래는 장담할 수 없다. 그건 점쟁이 내공이 부족해서 혹은 복체가 부족해서가 아니다. 삶의 본질이 모호함에 있기 때문이다. 확신이 필요한 당신에게 미안하지만 10년 동안 타로, 사주, 신점을 가리지 않고 숱한 기여를 하고 내린 결론을 말한 건데 삶이란 결국 모호함을 견뎌내는 일이다. 결국 점 보는 이유는 다 잘 될 거라는 그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다. 다 잘 될 거예요. 점쟁이 대신 믿으시기에 자신의 힘을. 다 잘 될 거예요. 그녀는 영원히 젊다. 그는 영원히 건강하다. 그녀는 영원히 외롭지 않다. 어떤 명제를 거짓으로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은 영원이라는 보살을 붙이는 것이다. 영원히, forever. 영원히 안 내려와요. 문제를 안고도 살아가는 법을 배울 것. 살다 보면 원치 않은 일들이 일상으로 투하될 때가 있다. 그리고 어떤 일들은 딱히 해결책이 존재하지도 않는다.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일, 과거의 실수가 현재의 발목을 붙잡는 일, 오랜 시간 돌보며 그때그때 덧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는 일. 그런 일들이 들이닥칠 때 손상된 삶 따위는 내팽개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인생도 닌텐도 게임처럼 리셋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번 생은 망한 것 같으니 죽은 듯이 살아야 할까? 내게도 그런 순간이 있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다가도 끝에는 그래도 나는 살아가고 싶다는 결론에 닿았다. 몇 가지 사건들로 내 삶 전체를 포기하는 건 너무 억울했고 남들이 보기엔 내 삶이 별거 아닐지라도 내겐 전부이므로 드라마 또 오해영에서 혜영이 말처럼 나는 여전히 내가 애틋했고 내가 잘 되길 바랐다. 당신도 그럴 수 있다. 너무 지쳐서 나 자신이 지긋지긋해서 감당하기 힘들어서 그런 나 자신을 내팽개치고 싶을 수 있다. 하지만 내가 어느 아닌 누구도 내 삶을 대신 돌봐주지 않는다. 상처가 생겼다는 이유로 마음에 차지 않는다는 이유로 누구의 돌봄도 받지 못한 채 내 삶이 홀로 울고 있다면 그건 너무 미안하지 않은가?
그러니 살다가 어떤 불행을 맞이한다 해도 충분히 슬퍼하고 괴로워했다면 그 원치 않은 사실과도 함께 살아가는 방식을 익히자. 당신이 고단함이 별거 아니라서 혹은 다들 그렇게 사니까 같은 이유가 아니라 당신에겐 가장 애틋한 당신이 삶이기에 잘 살아내기를 바란다. 진심으로. 누구도 어찌할 수 없는 부분까지 염려하며 완벽한 안전을 얻고자 하는 건 멸군 공간에서 냉장되어 살아가길 바라는 것과 같다. 삶의 안정감은 불확실을 완벽하게 제거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불확실과 맞서서 얻어진다. 인생은 살아갈 때도 있지만 사라질 때도 있더라.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살아갈 때도 있지만 사라질 때도 있잖아요. 불확실과 맞서며 얻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겠어요. 자신만이 문제라고 착각하지 말 것. 우리는 어릴 때부터 금실좋고 무한한 사랑을 주는 부모님이 있는 집을 정상적인 가정으로 여겨왔다. 하지만 알고 보면 그렇게 완벽한 부모님이 얼마나 될까? 미디어가 보여주는 연출된 모습과 사람들이 겉으로만 보여주는 그럴듯한 모습을 보며 무엇 하나 결핍되지 않은 이상적인 상태가 정상이라 착각한다. 그리고 그 착각의 결과 남들이 알지 못할 뿐 보통의 개인은 사실 자신은 부족한 존재라 여기며 내면이 가장 밑바닥에 열등감을 숨겨놓는다. 하지만 비정상적인 건 과연 무엇일까? 소수인적인 비정상이 되는 걸까? 한 톨이 결핍도 없는 상태가 정상이라면 과연 결핍 없는 삶은 존재하는가? 프로이드가 규정한 정상의 기준이 약간의 히스테리, 약간의 편집증, 약간의 강박증이듯 정상이란 완전 무결한 것이 아니라 약간의 상처, 약간의 결핍, 약간의 부족함을 의미할 때다. 삶에는 여러 형태가 있으며 우리는 각자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소수의 존재들일 뿐. 사실 당신이 어떤 가정 환경에서 자랐건, 사실 당신이 어떤 문제와 결핍을 가졌건, 그 무엇이건 다 정상이다. 사람들은 불행을 꽁꽁 숨겨두기에 모를 뿐 세상에 보편적이지 않은 불행은 없다. 원치 않은 일이 닥쳤을 때 그것을 불운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는 반면 해프닝으로 여기는 사람도 있다. 행복은 이 지점에서 결정된다. 불운과 해프닝. 미래에 대한 엉터리 각본을 쓰지 않을 것. 한동안 별일 나는 일에도 걱정을 반복한 적이 있다. 미리 걱정을 해두면 막상 문제가 벌어졌을 때 안도감이 들어서 그랬다. 예를 들어 기침이 계속 나와 폐병을 걱정하며 병원에 가면 독감쯤은 다행스럽게 느껴지는 것처럼 안도감을 얻기 위해 가장된 걱정을 했던 거다. 그런데 마음이라는 건 신기하게도 중간 과정 없이 반복돼서 나중에는 기침만 해도 폐병에 걸린 듯 벌벌 떨게 된다. 그렇게 지나치게 왜곡된 걱정은 습관이 되고 최악의 상황을 홀로 리허설하며 탈진하게 된다. 그런데 일어나지 않는 일을 앞서 걱정하는 건 전쟁이 일어날까 두려워 땅굴에서 살거나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당장 쓰지 않을 물건을 대량 구매해 놓는 것과 같다. 삶이 낭비이자 비합리적인 일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 낭비를 줄일 수 있을까? 걱정은 대체로 비합리적이고 지나치게 부정적인 생각에서 촉발된다. 그렇게 과장된 걱정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막장 드라마급의 개연성을 가진 왜곡된 생각을 바로잡는 것에서 시작한다. 당신이 걱정을 들여다보자. 일어날 확률이 낮은 최악의 경우를 떠올리고 있지 않은가? 겨우 기침을 단서로 폐혈병을 염려하고 있지 않은가? 그 날조된 미래에 붙잡혀 지금을 망치지 말자. 당신이 괴로움은 당신이 쓴 엉터리 각본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미래에 대한 질문을 너무 많이 해요. 이탈리아 알베르토, 미래에 붙잡혀서 현재의 삶을 읽고 있는 건 아닐까. 진짜 해결책을 찾을 것. 사람에게는 마술적 사고라는 원시적 사고가 있다. 예를 들면 일기예보가 없던 원시대엔 비가 멈추지 않거나 태풍이 불어닥치는 일은 갑작스럽고 두려운 일이었다. 원시인들은 신이 노한 탓에 비가 그치지 않는다고 생각해 처녀를 제물로 바쳤다. 사실 비는 때가 되면 그칠 테고 그들의 제물은 결코 비구름에 영향을 끼칠 수 없다. 그러나 그들은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음으로써 안심한 거다. 이렇듯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생겨난 불안과 두려움, 공포를 달래기 위해 동원되는 것이 바로 마술적 사고다. 나도 때묻지 않은 어린 시절 학교에서 방공교육을 배운 뒤 1년 동안 잠들기 전에 전쟁이 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다. 나의 기도가 국제 정세에 어떤 영향도 끼칠 수 없음에도 기도를 하면 전쟁이 나지 않을 거라고 믿은 것이다. 우리는 원시인 혹은 10살짜리 꼬마가 아님에도 여전히 마술적 사고에 기댄다. 홍수를 막기 위해 처녀를 제물로 바쳤던 것처럼 전쟁을 피하기 위해 매일 밤 기도를 했던 것처럼 자신을 통제하기 버거운 일 앞에서 그보다 쉬운 가짜 해결책을 믿고 안다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출금의 압박을 이겨내기 위해 구슬을 하기도 하고 데이트 폭력을 일삼는 남자친구의 변명을 믿기도 하며 문제가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는데도 모른 척하기도 하고 행복과는 상관없는 일에 맹목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도 한다. 그러나 가짜 해결책으로 도망칠수록 진짜 해결책에 다가서지 못하고 본질적으로는 어떤 일도 해결되지 않는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은 일이라 믿고 싶지만 미뤄놓은 숙제를 잠든 사이 요정들이 대신해주지 않듯이 시간이 해결을 주지 않는 문제도 있다. 만약 당신이 어떤 지점에서 계속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그동안 가짜 해결책에 매달리고 있던 건 아닌지, 문제의 실체를 제대로 마주하지 못했던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 결국은 두려워했던 문제의 실체에 마주하고 걱정을 계획으로 치환시켜야 한다. 물론 그 시간이 버겁고 힘들 수 있다. 하지만 진짜 해결책을 위해 발을 내디딜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자유로워질 수 있다. 광복, 당신 내면의 의식의 빛을 되찾는 일, 오랫동안 붙들려 있던 당신에게 해방을. 지나온 길을 돌아볼 때 필요한 건 후회가 아닌 평가이고 앞으로의 길을 내다볼 때 필요한 건 걱정이 아닌 판단이다. 과민해지지 않을 것. 친구가 교통사고를 당한 적이 있다. 횡단보도를 건넜는데 멈춰있던 차가 갑자기 달려들었다고 한다. 초보 운전자의 실수였는데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았다. 그런데 나는 그 이야기를 들은 후 길을 건너때면 차가 멈춰 있어도 불안했다. 불안이란 과거의 부정적이고 공포스러운 경험으로 인해 다시 그 일이 반복될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예감이다. 산전수전을 다 겪으면 웬만한 일에는 의연한 어른이 될 것 같지만 부정적 경험이 누적량도 많아지기 때문에 나이가 먹을수록 불안감도 커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부정적 경험은 친구의 사고에서 불안감이 전이됐던 것처럼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우리는 불안한 일이 너무 많은 세상에서 산다. 미디어에서는 각종 사건을 생생하게 전달한다. 건강정보 방송을 보면 예방하고 조심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 불안정한 경제는 삶이 무엇보다도 보장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날 서 있고 또라이는 넘쳐나며 가습기 살균제가 살균이 아니라 살인을 하더라. 이렇게 너무 많은 것을 보고 들은 우리는 과민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쉴 새 없는 불안으로 과민해졌다. 그리고 과민해진 마음은 실제로 벌어진 상황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 사이 경계를 무너뜨리고 별일이 아닌 상황에도 비상사태가 일어나듯 안절부절 못하게 만든다. 그렇게 이제는 이시영 박사의 둔하게 삽시다라는 책 제목처럼 조금 둔해질 필요가 있다. 지나치게 과민해진 스스로에게 이야기한다. 과거에 일어난 별개의 일일 뿐이고 꼭 나쁜 쪽으로 흘러가라는 근거는 없으며 낮은 가능성까지 하나하나 염려하며 살 수는 없다고. 긴장을 풀고 당신이 머릿속 세계가 아닌 진짜 당신이 세계로 귀환하라. 당신이 실제로 경험한 그 삶은 당신이 생각보다 평화롭다. 맛을 쪼개는 양념도 지나치면 요리를 망친다. 충분히 슬퍼할 것. 우리는 살면서 많은 것과 이별한다. 때론 소중한 사람과 이별하고 사랑받지 못한 채 지나가버린 어린 시절과 이별하고 자신이 품었던 이상과 이별하고 젊음과 이별하며 자신이 믿어온 한때의 진실과 이별한다. 이 모든 이별에는 길든 짧든 애도가 필요하다. 애도란 마음이 저항 없이 충분히 슬퍼하는 일이다. 그런데 우리는 고통을 맞이할 용기가 없어 억지로 외면하거나 억누르고 혹은 자신이 마음을 미처 이해하지 못해 자기 자신에게 슬퍼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 프로이드는 충분한 애도하지 못했을 때 우울증이 발생한다고 했다. 감정이란 건 밖으로 새어나오지 않도록 틀어막는다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에 애도의 과정을 거치지 못한 상실은 씻겨 내려가지 못한 채 우울이라는 웅덩이로 고이고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 만약 당신에게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과 우울이 머무르고 있다면 우리는 그 실체를 찾아야 한다. 꽁꽁 숨어서 한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질문하며 단서를 찾고 탐문하여 그 실체에 다가서자. 그 실체를 안다 해도 수사의 종결이지 사건의 종결은 아니겠으나 실제를 객관화하는 것만으로 감정이 압도되지 않을 수 있고 우리는 충분히 애도할 기회를 얻는다. 그러니 당신이 심연에 묻는다. 당신은 무엇과 이별하였는가? 그 어쩔 수 없었던 모든 것들의 애도를 보낸다. 그럼 우울한 사람들은 거의 다 그걸 애도를 안 해서 생긴 건가요? 그런가? 애도를 하세요. 충분하게. 저도 참 그때그때 풀지 않으면은 저도
폭발하는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풀어야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당황할 때가 우리 신랑이 당황할 때가 많은데 저는 이렇게 담아 놓는 걸 싫어해요. 뭐 안 좋은 점이 있다면 그때 풀어야 되는 성격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왜 저에게도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이 풀어냈다고 되는 게 아니고 뭔가가 있을 거예요. 그 실체. 이렇게 풀어도 안 되는 실체는 어떤 건가요? 그래도 약을 먹어야 한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수현 씨? 물체의 실체를 만나기 위해선 생각이 아닌 깊이가 필요하다. 깊이. 힘이 들 땐 힘이 든다고 말할 것. 나는 힘든다는 말을 잘 하지 않은 타입이다. 남에게 힘들다고 말하지 않을 뿐더러 스스로도 힘들다고 잘 생각하지 않는다. 말하고 나면 더 힘들 것 같아서 늘 괜찮다고 했다. 그런데 이렇게 힘이 들어도 힘들지 않은 척 감정을 묶어두면 자신에 대한 감각은 묻어진다. 그 묻어진 감각은 다른 감정들로 묻히게 만들고 스스로가 한계점에 부딪히는 것도 모른 채 착지되는 자신을 방치하게 한다. 그러기에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상황은 변함없더라도 힘이 들면 힘들다고 투정부려야 하고 못 버티게 했으면 잠깐은 멈춰설 줄 알아야 한다. 언제나 괜찮다면 마음을 다 잡을 수 없고 늘 강한 사람일 수도 없다. 그러니 인생에 설치해야 할 액티브가 너무 많을 때, 책임감에 익사할 것 같을 때, 집에 돌아온 순간 눈물이 날 때, 나도 이제는 힘들다라고 말하라. 누구도 당신을 대신 지켜줄 수 없고 견디기 버거운 희생은 자기 학대일 뿐이다. 조금은 이기적이어도 괜찮고 조금은 무책임해도 된다. 책임감을 논하며 결석 질식할 때까지 스스로를 방치하는 것만큼 자기 자신에게 무책임한 일은 없다. 그런 의미로 졸라 힘들었습니다. 힘드세요? 힘들다고 말하세요. 불안하다고 무작정 열심히 하지 말 것. 생각해보면 나는 대학을 졸업한 뒤 꽤 많은 것을 하며 열심히 살았다. 공모전에서 수상도 했고 돈을 내고 이상한 단체 리더십 프로그램도 참여했고 서포터즈가 되는 일도 찾아 나섰다. 지나고 보니 지금 내 일엔 전혀 도움 안 되는 것들 참 열심히 했다. 물론 세상에 쓸모없는 경험이 어디 있으랴. 스티븐 잡스가 타이포그라피를 배워둔 것이 훗날 애플 디자인에 영향을 끼친 게 아니더냐? 하지만 시간은 무한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전문적인 영역이 있어야 부수적인 경험도 빛을 보는 거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도태되는 것 같은 세상에 살기에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 뭐라도 하고 거기에서 안도감을 얻는다. 하지만 어디에도 쓸 수 없는 어설픈 중국어 실력과 어떤 자격도 증명하지 못하는 허술한 자격증과 뭘 했는지 기억도 안 나는 활동들로는 삶이 무엇도 보장되지 않으며 그 안도감은 쉽게 증발한다. 세상에는 우리 불안을 이용해 이익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도처에 널려 있고 멋이 중언지를 모르면 현혹되는 법이다. 그러니 단지 열심히 살아가는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사람들이 무리 안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 불안에 쫓겨 열심히 하는 건 그만두시라. 대신 원점으로 돌아가자. 당신이 삶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 그 목적을 세우고 방법을 찾자. 당신의 목적을 충분히 의식하고 실천하는 것. 안도감이란 그런 곳이 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사는 것뿐이다. 어중간하게 하다가는 사는 그런 게 되더라고요. 확실히 하려면은 그것이 나에게 정말 맞는 것이라면 열심히 해서 해버리고 어중간하면은 지금 이 순간 지금 사는 이 현실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죠. 지금 만약에 지금 집안이 어지러져 있으면 깨끗이 환경을 깨끗이 이렇게 정리한 다음에 하면 더 기분이 좋아지겠죠? 훨씬. 그리고 저같이 집순이들은 정말 할 게 참 없을 것 같아도 할 게 많아요. 그래서 미뤄두는 것도 많지만 그 미뤄두는 것을 다 깨끗이 다 치우고 할 때는 정말 기분이 개운한 것처럼 뭔가 하나하나씩 치워나가고 그리고 지금 순간에 있는 주위에 있는 것들로 주위에 있는 것들로 우리는 정말 괜한 시간을 낭비할 때가 많아요. 괜한 것들로 인해서. 그래서 낭비하지 마시고
우선 자기 자신에 충실해지고, 그리고 안부 전화를 열심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주위에. 요즘에는 우리 가족들하고 떨어진 지 너무 오래됐는데도 지금 계속 안부 전화만 하고 있어요. 보고 싶어 죽겠어요. 만나고도 싶은데. 정말 이 코로나를 어떻게, 기도밖에 없는데. 김수현 씨, 기도하세요.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굿하고는 전혀 틀린 방법이에요. 함께 살아가기 위한 to-do list 4. 사람들이 작당해서 나를 욕할 때도 나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 놈들이 나를 욕한다고 해서 내가 훼손되는 게 아니고, 니들이 나를 칭찬한다고 해서 내가 거룩해지는 것도 아닐 거다. 그러니까 니들 마음대로 해봐라. 니들에 의해서 훼손되거나 거룩해지는 일 없이 나는 나의 삶을 살겠다. 김우는 김은이고 싸이는 싸이다. 김은 인터뷰 중에서. 나는 나죠. 서로에게 최소한의 예의를 보일 것. 실종된 후 사체로 돌아온 한 남자에 관한 이야기가 뉴스와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적이 있다. 한동안 네티즌들 사이에서 그 사건이 자살인가 타살인가, 자기 과실로 인한 사고인가를 두고 온갖 추측이 난무했다. 하지만 자살이든 타살이든 자기 과실로 인한 사고의 사이든 비극이 아닌 것이 무엇일까? 이방인에게는 달동네도 낭만이고, 여행자에겐 빈민촌도 경험이고, 제3자에겐 누군가의 비극도 가십거리가 된다. 그렇게 우리는 때때로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애정 없는 호기심을 멈추지 못한다. 하지만 그게 나의 이야기가 된다면 우리는 허락할 것인가? 우리에겐 타인이 사생활을 알 권리가 없다. 내 인생이 누군가의 도마에 오르는 것이 싫다면 내 타인의 삶 역시 보호되어야 한다. 타인의 삶을 지켜주지 않은 채 나의 삶만 배타적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는 것이고, 나에 대해서는 이칠 권리를 주장하며 타인에 대해서는 알 권리를 주장할 수는 없다. 타인의 사생활에 호기심을 접어두는 것, 그건 내 삶을 지킬 수 있는 전제이자 우리가 인간으로서 서로에게 보여줄 수 있는 최소한의 예의일 것이다. 사생활을 이게 정말 침해당하는 것도 정말 싫어요. 저도. 보호해줄 것은 보호하고 예의죠. 최소한의. 예의는 지키고 살아야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에는 한 오후쯤에 찾아뵐게요. 오후 한 3, 4시쯤? 그때까지 여러분 재미있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 안녕.